예, 먼저 어제 의원단 워크숍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당 혁신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합의로 그동안 끝날 줄 모르고 갈등이 증폭돼 왔던 당내 정비 문제도 이제 수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체제 정비와 함께 원내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바른미래당의 기력을 회복하고 총선 전망을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하니까 이번에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퍼즐 하나를 어렵게 풀면 새로운 퍼즐이 등장해서 전체 그림을 어지럽게 만드는 형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0대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 문을 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라는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 안 하고 싸움만 할 거면 국회의원 세비를 주지 말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진짜 심각합니다. 국회 문을 빨리 열어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국회 차원의 답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정상화와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꾸만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 못하는 일이고 바른미래당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에게도 제안합니다. 한국당 압박 차원에서 여야 간사들 합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이고 실효성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신경전을 벌여서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정개특위를 연장 안 해주면 정개특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회 파행에 기름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 3당 원내대표단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문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법안 심의 한 번 없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표결을 강행하면 자유한국당이 네 하고 국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정개특위의 독단적인 선거제 표결 처리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선거법 날치기 주장을 사실로 입증해주는 그런 꼴뿐이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국회 정상화가 무산되면 그날로 20대 국회는 폐점 휴업 상태가 되는 것이고 어렵게 만든 선거제 개편안도 법사위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5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소속 60대 미화원 한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4일 출근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했고 이후 심한 구토와 코피 증세를 보이며 저녁 7시쯤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다음날 오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노조는 고인이 올해 들어 12일 연속 근무를 여러 차례 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주말을 포함해서 12일 동안 연속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 과로에 의한 감염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에서는 지난 1월에서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임 간호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에도 사내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혹 제기 등 근로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바로 민생 사안입니다. 원내대표단 그리고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선 사실 확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 정치가 새 정치라는 마음으로 대안과 함께 대안정당으로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 최희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로 민주화 투사로 평화 전도사였던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기리며 영명을 기원합니다. 한진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 복귀했습니다. 땅콩해양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놓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열사 임원으로 경영 복귀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던진 물컵은 개인의 불법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한진그룹의 전방위적인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촉발하였고 주가 하락은 물론 진에어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되는 등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위기로 내몬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는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총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을 맡는 족벌 경영의 한계와 그룹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이명희 이루재단 전 이사장 등 총수 일가 대다수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재벌 총수의 아내,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을 맡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나라 재벌의 현 모습입니다. 기업은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닙니다. 주주의 것입니다. 불법 경영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경영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경영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수없이 많은 한진그룹 방지법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가법, 제2의 땅콩해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이외에도 재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 국회에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핑퐁 싸움을 그만두고 조속히 복귀해서 불법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한진그룹 방지법 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국방부 연혁을 수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원봉의 업적을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가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괴멸시키려고 일으킨 6.25 전쟁의 전범을 대한민국 국군 창군의 역사에 공적자로 기록하는 것이 이게 가당 키나 한 일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려고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정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최근에 부총리가 뜬금없이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도무지 실현 가능성 제로, 그리고 산적한 경제 현안들 감안하면 이거는 우선순위도 높게 볼 수가 없고
논의를 시작할 타이밍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한 전 장관께서 이건 노인들 표정 얻으려는 총선용 아니면 뭐겠냐 이렇게 일가를 하시겠습니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서 시행한 게 3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피라미드식 성징 구조 그리고 영궁 서열제도 등등을 감안하면 임금 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재앙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 임금 피크제 없이 정년 연장을 하는 재앙을 얹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임금 피크제 실행률은 21.5%,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멉니다. 오히려 임금 피크제 도입률을 확산시키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임금 피크제는 21.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 더 이상 재앙을 추가하는 일은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할게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국 방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유럽 방문할 때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야기를 주로 꺼내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이번 북유럽 3국 방문할 때는 민노총 개혁의 화두를 가지고 북유럽 3국을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핀란드를 포함해서 북유럽 3국은 한국과 같은 민노총의 갑질이 있었다면 혁신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서도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업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트업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계의 자기 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는 대한민국의 민노총과 같은 매일 파업과 폭력 시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의 노동계는 회사 측과 경영진 측과 자율적으로 합의를 잘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처럼 창업보다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바로 민노총, 공노총 이런 조직들 철밥통 문화 때문에 평생 공무원 하는 건 낫다 하는 이 사회적인 경직성이 나오는 겁니다. 북유럽 3국의 노동개혁을 잘 배우셔서 국내에서도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 근로제를 확대해서 경제가 선순환하고 대한민국도 창업과 스타트업 천국이 되는 민노총의 천국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천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대통령께도 그 창업 문화, 스타트업 문화를 좀 배워오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바른미래당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대응은 필수입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이미 많은 국민의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과 이를 반영한 법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정부 부처의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액션 플랜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는 국민인식 개선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지만 정부의 액션 로드맵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분석과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결형 과학기술 개발은 물론 중장기적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지혜가 모아지도록 필요한 예산 투입에 힘쓰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동안 미세먼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에는 이념도 진영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제안으로 범부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민생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바른미래당이 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선 소천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에 가셔서 먼저 떠나신 고 김대중 대통령 옆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약산 김원봉 서운 논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언론 앞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1월 달부터 제가 보훈처와 문제를 삼으면서 야기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6월 6일 현충일 날 현충원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쩍 하고 다시 분열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기와 장소 면에서도 호국 영령이 계시고 6.25 희생자와 또 참전 용사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에게 서운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을 빨갱이와 친일파로 나눴습니다. 또 5.18 기념사에서는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편을 갈랐고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또 국민을 기득권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프레임을 짰습니다. 결국 본인이 주창한 대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정체성의 재정립을 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김원봉 건국 훈장 서운을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김원봉 서운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의 교체 또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완성판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서운을 안 하겠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보훈처가 해온 행위를 되짚어보면 보훈혁신위에서 권고안으로 서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인 보훈혁신위원은 3월 1일 날 단지 보훈처의 권고안이 시간이 촉박해서 서운을 하지 못했을 뿐 심사 기준을 바꿔서라도 8.15나 11월 17일 순국 선언의 날 그때 서운을 하겠다는 것이 보훈처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저희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 보훈혁신위의 권고안은 단순한 권고안일 뿐이다. 3월 4월까지 그 권고안을 결재를 받고 저희 방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만 6월인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훈처 직원들이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절한 진행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보훈처는 지금 당장 정무위원인 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 4월 2일 날 몰래 국민의 세금으로 독립기념관에서 보훈처 주최로 하려고 했던 김원봉 토론회가 발각되자 공개로 변환시키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당시에 주제가 뭐냐면 전환기의 보훈 정책이라고 하면서 국가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실온이 그때 발제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정체성이 지금 바뀌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정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바꾸려는 그런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그 당시 이거는 단순 권고 아니고 단순 학술 토론회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무위에서 피우진 처장은 급기야는 김원봉 서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실직고 했고, 또 근거를 대라는 저의 호통에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빼다 결국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어처구니가 없겠습니다만 영화 암살 영화를 국민 1200만 명이 봤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건 공식 답변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은 온 국민이 즐겁게 봤던 우리나라 항일 투쟁의 영화입니다. 러닝타임 139분 중에 김원봉 부분은 딱 4분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야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로 대놓는 보훈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단순 권고안이라고 강변한 보훈혁신위원회 권고가 있었다라고 공식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또 스스로 단순 학술 토론회라고 주장했던 4월 2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독립기념관 토론회 서운 의견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대다수 국민이 김원봉 권고훈장 서운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라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따위로 답변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자기 부정도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도를 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우진 처장을 해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처는 몰래 정부 법률공단에 유권 해석을 넣었습니다. 김원봉 서훈이 현재 상훈법상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공식 답변을 알아보니 서훈은 영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럼에도 심사 기준도 바꾸고 상훈법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언론이 춤추고 또 질문도 왜곡된 그런 설문조사로 그렇게 국민 여론을 호도하면서 여론조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조작의 내용조차도 김원봉 서훈을 주재하는 찬성 쪽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에 또 여당인 정무위원장이 움직여서 상훈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또 국민 세금을 준다고 하면서 광복회 시민단체들이 김원봉 서훈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항일투쟁 인정합니다. 월북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일으킨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건국훈장 안 됩니다. 300만이 희생된 그분들 누구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고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것이 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룬 다음에 남북이 하나 되고 과거에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용서했을 때 그때나 가능합니다. 그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항일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것도 건국훈장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항일투쟁의 상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을 정말 유념하시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절단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어젯밤 소천하신 이호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호 여사님은 대통령 부인이기에 앞서서 여성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셨습니다. 오늘은 그 정부가 이딴 화재 사고로 논란을 빚은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세대 교체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와 ESS, 수소 등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산업을 장래 국가대표 산업으로 첫손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ESS의 핵심인 배터리는 삼성과 LG, SK 등 국내 굴지에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무려 22건의 ESS 화재가 발생해서 이러한 장밋빛 환상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정부가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배터리에서 결함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자체 발화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배터리 보호 시스템의 미흡과 운영 환경 미흡, 설치 부주의, ESS 운영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흔적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터리 제작 업체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은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못 밝혀낸 이번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ESS의 안정성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도 ESS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 관리 제도를 개선해서 더 이상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배터리와 ESS 산업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 이호 여사님의 연구를 봅니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밤늦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이호 여사님의 소총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령에 대통령님이 정치 철학을 흠모하여 정치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호 여사님을 지근에서 자주 뵈어왔기 때문에 이호 여사님의 소총 소식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봐온 이호 여사님은 단순한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라 이호 여사님 당신 자체로 빛을 낸 분이셨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끝없이 담대하고 침착한 그리고 뜨거운 열의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와 자유, 인권, 평화, 특히 대한민국 여성 인권을 대변하고 발전시켜 오신 분입니다. 지난해 2월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이호 여사께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계속 받게 되는 법안을 적극 조장하여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고인께 바친 마지막 도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디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 모든 짐 내려두시고 천국에서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원내대책회의가 끝나는 대로 찾아뵙고 다시 인사 올리고 연면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표 포퓰리즘을 당장 멈춰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권한 정권의 국정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존중하고 기획 실행하는 것도 정부 관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고위 관료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고위 관료라 하더라도 국민 안위와 민생을 위한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지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부득이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부작용을 예고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발언에서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쯤에는 40%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를 의식해서 나라 빚을 확 늘려 더 펑펑 쓰겠다는 위험하고 황당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 국간을 지켜야 될 경제부총리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하수인이 되어서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경제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가재정운영 계획에서는 2022년 국가채무가 898조 원으로 GDP 대비 41.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라 빚을 당초 계획보다 70조 이상 늘려 국가채무 비율이 3.4%포인트까지 높였다는 것인데 국가채무가 이토록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처럼 기록적인 재정 확장안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주문한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의 맞춤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재정 건전성은 국가 신용도를 지키는 방패이자 위기에 대응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 빚을 향후 3년간 200조 이상 늘려 펑펑 쓰겠다는 발상은 국가적 자살행위와 같다.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을 홍 경제부총리는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당 워크숍에서 중장기 증세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심성 정부 사업에 빚을 내서 쓸 테니 다음 정권에서 증시하여 갚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포퓰리즘을 넘어서 후한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